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수 박사와 함께 집에서 발생하는 사망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특히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깊은 슬픔과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0만 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절차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 당연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니까요. 119에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병원은 어떻게 연락하는지, 장례식장은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막상 닥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신 후 병원에 오시는 유족분들 중에 상당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미 숨을 거둔 지 한참 지났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으로 모시고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장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눈물을 흘리며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꼭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신고 기한을 놓쳐서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상속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나중에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어려운 점은 이런 절차들이 단순히 행정적인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 신고부터 시작해서 장례 방식 결정, 재산 정리, 상속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고인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 시대에는 이런 경험을 가진 어른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고,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가 정확한지도 확신할 수 없어서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절차들이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는 평상시보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작은 일에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차근차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도 함께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런 준비는 미리 해둘수록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허둥지둥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나누어 두면 나중에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꺼려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런 어려운 대화도 필요합니다. 마치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미리 준비를 해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슬픔 속에서도 차분하게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란 속에서 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갈등은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봐도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 뿐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르고요. 그래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겪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숨을 거두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상황을 물어볼 텐데 침착하게 집에서 가족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면 정확한 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옆에서 지켜보시면 되고 구급대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구급대원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사망 진단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평소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다면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만성질환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이셨던 경우에는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으셨거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이 현장에 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관들도 유족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진행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시관을 부르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고사, 자살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족으로서는 힘든 결정이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받으신 후에는 이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제출할 때, 사망 신고를 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때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자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만 혹시 모르니 사본 몇 장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어디로 정할지는 가족들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고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 또는 종교 시설에 있는 장례식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례식장을 결정했다면 바로 전화로 연락하세요. 장례식장은 24시간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전화할 때는 고인의 이름과 나이, 현재 계신 곳의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장례 기간과 종교 의식 필요 여부 등도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예약 상황과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 가족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비싼 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렴한 것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인을 존중하는 마음과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송 전문 인력을 보내서 고인을 모시고 갑니다. 보통 장례식장 직원 2~3명이 방문하며 특수 침대나 들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송 전에 가족들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옷으로 갈아입히거나 머리를 단정히 하는 등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신 이송은 주로 밤이나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변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동요를 줄이기 위한 배려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에는 미리 경비실에 연락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이송 차량은 보통 검은색 승합차 형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부담이 적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먼저 고인을 염습실로 모십니다. 여기서 전문 장례 지도사가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과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이 시간 동안 가족들은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장례 일정과 비용 등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고인은 빈소로 모셔지고 가족들은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영정사진 준비, 조화, 조물록, 식사 준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장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결정은 매장과 화장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입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장은 고인의 몸을 관에 넣어 땅에 묻는 방식으로 가족 묘지가 있거나 종교적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은 고인의 몸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화장을 선택하면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 후에는 봉안당에 모시거나 수목장, 자연장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장례 기간도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가족 상황에 따라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례 기간이 길수록 멀리 있는 친지들이 조문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그만큼 비용과 체력적 부담이 커집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는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나 사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요즘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인은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순으로 할 수 있으며 동거하던 친족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이 정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여러 기관에 통보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고인의 재산 정리입니다. 먼저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면 되고 없다면 민법에 정해진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 부모도 없는 경우 배우자와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금 등을 모두 조사하고 동시에
대출이나 카드 대금 같은 부채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의 마음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입니다.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의 일부이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대화와 지지가 큰 힘이 되며 함께 고인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슬픔을 나누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사망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중요한 여정입니다. 119 신고부터 시작해서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연락, 시신 이송, 장례 방식, 결정, 사망신고, 재산 정리까지 각 단계마다 꼭 챙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간단한 메모로라도 남겨두면 남은 가족들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사망과 장례 절차는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되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인은 떠났지만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